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랑 구해줬다가 보따리 뺏길 뻔한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1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늦게 낳은 편이라 지금 현재 5살이에요. 귀여운 여자아이고요. 저희 남편은 저희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못 말리는 딸바보가 되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나요? 그만큼 딸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남편은 행복해하는데 사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남편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저희도 다른 가족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저희 부부의 유년 시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자기 가족들과도 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 가족이라고 하면 저와 딸이 전부인데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늘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이런 동병상련 때문에 시작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딸과 같은 나이에 새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제 기억에 새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엄격하신 분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셨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늘 소심하고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새아빠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튀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고등학교 인문계 말고 실업계 지원하자. 왜? 나 대학 가면 안 돼? 대학까지는 좀 그렇잖아. 엄마가 따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빠 돈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나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그러지 말고 실업계 가서 자격증 따고 취업해서 돈 벌어. 여자는 돈 벌다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성공이야. 엄마도 참, 그거야 엄마 때 얘기지. 나는 싫어. 그럼 대학 입학할 때 한 번만 도와주는 것도 안 돼? 나머지는 내가 휴학을 해서 돈을 벌든 알아서 할게.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소리를 해. 지금도 너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최대치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 좀 도와줘. 네가 여기서 인문계 간다고 하면 엄마 눈치 봐야 해. 엄마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싫었지만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제 희망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많이 따면 딸수록 이득이라 저는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사춘기라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제가 없으면 엄마가 더 새아빠랑 살기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새아빠도 새아빠지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제가 새아빠 눈치를 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는 제 방패막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살짝 이해도 가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 돈을 모아 혼자 사는 거였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방학 되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3 때는 졸업 전 실습처럼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나름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원룸 월세 보증금 정도만 마련한 저는 집을 나왔는데 그 뒤로는 거의 고아처럼 살았네요. 가끔 엄마가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안부차 전화를 할 때도 있긴 했는데 엄마 역시 제가 없으니 사는 게 좀 편해진 모양으로 그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엄마를 보게 되면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그게 더 편하긴 했어요. 그러다 거래처 공장 사람이라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저는 사무실 막내, 남편은 공장 막내라 더 편했더랬죠. 그리고 업무차 심부름을 할 때면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나와 저를 맞아줬는데요. 그러면 우유나 캔커피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샀다며 하나씩 주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공장에 오후 늦게 외근을 나갔다가 그대로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퇴근하냐며 자기가 근처에 맛있는 부대찌개 집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저는 처음으로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부대찌개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날은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딱히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저는 서운했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호감이 많이 있었던 거죠. 조금만 잘해주면 좋았고 또 조금만 서운해도 우울했는데 첫사랑이라 더 감정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계속 저 남자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제 자신이 싫어 마음을 다드려 했는데 그때 마침 회사 언니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 남편과 남편 일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합석이 이루어졌고 술이 들어가 그런지 남편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저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나랑 내 동생을 키워야 했지.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기형이라 걷는 게 불편한데 그래서 더 엄마가 혼자 힘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릴 때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가 돈을 버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엔 점점 나한테만 의지하는 거야. 사실 서울에 괜찮은 곳이 있어서 가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거기도 못 가게 하더라고. 이젠 자기 혼자 못 산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 말도 못했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나 좀 찐따 같지? 미안. 저는 느닷없는 남편의 진지한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역시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에 비하면 남편은 힘들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어린 나이라 결혼까지 염두한 건 아니더라도 저런 남자를 만나면 고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향하는 마음을 끝내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차피 힘들게만 살아온 인생인데 조금 더 힘들면 어떠냐. 대신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실컷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날 기억도 안 난다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고백해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진 고백을 하니 남편은 아이처럼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지금도 그때의 얼굴이 기억 속에 생생해요.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저의 직진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 만큼 남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았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새아빠가 있었지만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걸 비슷하게나마 남편에게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제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알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준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과 함께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려 노력했고 그러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미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함께 일을 하자고 한 것일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차하면 제가 벌어서 남편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최대한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그 생각도 일리가 있다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함께 일을 하자고 약속했죠.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부디 제발 남편이 말한 대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랬는데요. 그렇다 보니 연애 기간은 본의 아니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 3, 4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고 하도 열정 가득히 매달리니까 저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5년 차에 접어드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는 걱정한 게 무색하리만큼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수입이 늘어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직원을 아무리 충당해도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 저라도 가서 일당 100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저의 수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남편은 제 연봉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집도 사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제가 명품을 좋아하고 취미가 있어 취미용품에 돈 쓰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뷰가 좋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왜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렇게 우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받은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처음 만나 연애하고 또 함께 고생한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났는데 제가 우니까 평소 잘 울지 않던 남편도 따라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약속했는데요. 그때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허례허식 비용이 아까워서 결혼식 자체를 생략했어요. 어차피 초대할 손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는 건 좀 나중에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관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결혼 사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도 아니고 결혼인 만큼 싫어도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뒷말이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한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는 다른 친정 엄마들과 다르게도 저에게 시집가기 전에 키워줘서 고맙다고 성의 표시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때 제가 제법 돈도 벌고 사는 것 같으니 엄마가 저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덤덤하게 말했는데 독한 것 누가 보면 저 혼자 큰 줄 알겠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재혼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시집도 가는 마당에 엄마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니. 이래서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고 했지.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죽었다고 해도 너는 찾아올 것도 없어, 이 못된 년아. 아, 나쁜 년. 친정엄마는 저에게 저렇게 욕을 하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한마디라도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친정엄마가 저렇게 나오니 마음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걱정했던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들이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황금알을 낳는 아들을 뺏어간다고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 그렇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몸져 누우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연애하는 그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저랑 헤어지라고 아들에게 애걸복걸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정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맹세코 제가 일부러 남편의 핸드폰을 본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연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 손가락이 터치가 되어 전체 대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자에 제 이야기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읽게 되었고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에 전 문자들도 모두 보게 되었는데 손이 달달달 떨렸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저를 싫어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그 문자에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인 글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너 생각 잘해. 예전이면 몰라도 이제 너는 걔랑은 급이 달라.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네가 벌면 그때는 걔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자꾸 걔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혹시 걔가 뭐 네 약점이라도 잡은 거야? 저 문자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거 말고도 10년이나 만났는데 너도 새 여자 만나고 싶지 않냐? 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문자를 남길 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한 듯 보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느니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느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저런 시어머니 문자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면 지금의 저희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 아닌 제 편 같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남편은 지금까지도 늘 제가 1순위인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은 전혀 받지 못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을 떠올리면 조금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 둘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기꺼이 준비해준 신혼 아파트에서 평생 꿈만 꿔왔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살던 집은 월세를 주게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제 명의의 집은 그렇게 세를 주어 부수입 창출에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시댁 역시도 월세였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소원이 월세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라며 제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주 눌러 앉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막내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나도 돈을 모아야 막내 장가를 보낼 거 아니냐. 너도 알지? 우리 막내 장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있다고 하던데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나도 아파트에 좀 살아보자. 이렇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박따박 월세 받을 계산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살게 하면 그 월세를 포기해야 했으니 그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는데 그게 남편도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아빠 없이 고생한 거 맞으니까 자기만 괜찮다고 하면 3, 4년 정도라도 우리 엄마 편하게 지내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집을 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막말로 명의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시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점수 좀 따고 월세 수익은 그 이후에 받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동생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시동생은 그동안 만났던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축하할 일이라 저랑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밥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살포시 시동생이 결혼해서 나가면 제 집은 다시 월세를 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마치 며느리인 제가 당신 집을 뺏는 것 마냥 집을 비워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쟤들이 지금 돈이 어디 있겠니? 일단은 지금 사는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서 쟤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래도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나도 당장 어디 갈 곳도 없잖아. 설마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을 건 아니지? 네? 물론 그럴 수는 없는데 어머님이 전에는 분명 도련님 장가갈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약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걸 어째? 그럼 이미 양가 허락받고 날까지 잡은 애들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저는 차마 너무나도 당당한 시어머니 앞에서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뱉을 수는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아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준비도 되지 않았으면서 무턱대고 결혼부터 하겠다니 이건 새 식구한테도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했고, 또 동서라는 식구가 한 명 더 제 명의의 집에 살게 된 거니 나중에 나가달라는 말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자 이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남편이 나서서 약속은 약속이지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쩌냐고 제 편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서운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다 시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글쎄 자기가 모은 돈을 주식으로 몽땅 날렸대요. 자기 말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몽땅 날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미 결혼하자고 동서한테 프로포즈는 했고 이제 와서 물을 수 없기에 본전을 찾겠다고 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다 까먹고 1,000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또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집을 나갈 수 없다고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남편 눈치를 엄청 보셨는데 정작 그 집주인인 제 눈치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살짝 불쾌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 집 소유자는 내가 아니야. 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탁을 해도 내가 아닌 네 형수한테 해야 하고, 네 형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결혼을 미루든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하든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형,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그래, 너무하다. 그 집 당장 비워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얘가 대신 빚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얘 새아가, 네가 우리 편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나도 갈 곳이 없어서 니들 집에 가야 해. 너도 시어머니 모시고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집 빌려주고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 저는 제가 눈치 볼 상황은 아니었지만 참 곤란했어요. 상황은 대충 알겠고 시동생의 한 어리석은 행동은 참을 수 없이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당장 시어머니도 갈 곳이 없어 저희 부부가 모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그냥 그 집은 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3, 4년 생각한 일이었고 그 안에 시동생이 빚도 갚고 돈 좀 모으면 그때는 좀 수월하게 집을 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만 가족으로서도 불편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길게 기다릴 수는 없고 3년 정도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은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에게 더 잘해줬고 며칠 가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건 그거대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랑 결혼해 제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요. 저희 부부도 형이고 형수다 보니 돈 2,000만 원을 시동생한테 축하금으로 미리 줬어요. 시동생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신혼 초에는 이곳저곳 돈 나갈 것도 많으니까 다른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낫겠다고 생각해 그리 한 건데 시동생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자 저도 남편도 뿌듯해했는데 그렇게 맞이한 동서는 뭐랄까 가까이 하기엔 조금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도 장애가 있는 시동생과 결혼하고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신혼살림을 하니 다른 여자들보다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동서는 불만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시동생 욕, 시어머니 욕을 하며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울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서가 같은 며느리라고 형님이 나한테 의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서의 마음을 위로해줬죠. 그리고 이따금씩 10만 원, 20만 원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용돈을 보내줄 때도 있었는데요. 이건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제가 동서를 위해 쓴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선의가 문제였을까요? 동서가 시집오고 1년이 조금 지난 후였는데 동서가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지 그걸 한꺼번에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똥이 엄한 저한테도 튀었는데 그날도 저를 무슨 대나무 숲인 양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동서의 말을 듣고 그래, 동서가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럼 도련님이라도 동서한테 잘해야 할 텐데. 우리 도련님이 살가운 구석은 없어. 근데 그건 형인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동서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썼는데 동서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더러 왜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애당초 이건 형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형님이 맏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요? 형님도 맏며느리면 그에 맞는 노릇을 해야죠. 동서, 지금 나더러 맏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거야? 네,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형님은 매사 돈으로만 때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뭐라고? 나는 동서가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된 마음에. 나 참 그러시겠죠.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하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돈으로 그 순간만 넘기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들어보니 형님은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안 모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형님이 어머니 모시세요. 이제 형님 차례라고요. 동서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어. 집도 빌려드렸지.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지. 근데 이제는 나더러 시어머니를 모시기까지 하라고?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동서는 내 집에서 도련님이랑 재미나게 살겠다고? 그럼 그냥 공평하게 그 집에서 다 나와.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형님이 집을 빌려줘요. 형님 진짜 웃기시는 분이네? 우리 집은 우리 남편 명의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집이 도련님 명이라고? 누가 그래? 도련님이 그래? 어머님이 그래? 웃기는 건 내가 아니야.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집 명의 확인해봐. 나야말로 황당하다.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집 빌려줬더니. 뭐? 내가 어머니를 안 모셔도 되는 이유? 내가 그 집을 공짜로 빌려드렸기 때문이야. 동서도 따지고 싶으면 뭘 제대로 알고 따져. 그리고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이제 용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아줄래?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데 이제 그만하자. 저는 동서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말라고 쏘아 붙여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동서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가뜩이나 짜증나서 죽겠는데 당연히 그 전화 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무시했더니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또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글쎄 시동생이 자기가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다른 결혼 자금은 동서더러 부담하라고 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집이 있고 시집 와서 몇 년 있다가 공동명의 시켜주겠다며 예단도 이것저것 빵빵하게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들만 합쳐도 돈 3천만 원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주 작당을 하고 동서를 속인 건데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동서가 팔짝 뛸만도 하죠. 그래서 저는 동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시동생이나 시동생 그리고 동서한테 명의를 넘겨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저 나쁜 인간들 하고 같이 욕을 할 뿐이었는데 사태가 사태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저는 동서를 겨우 달래놓고 남편한테 바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무래도 두 모자가 동서한테 내 집을 핑계로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팍 구기더니 남은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는데 곧장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제 아파트에는 이미 벌써 난리가 나 있었는데 동서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못 들어줄 말들이었어요. 제가 제 집을 자기한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도련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없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형수가 그랬잖아요. 엄마랑 여기서 살라고. 형도 들었잖아. 야 임마, 너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이 상황에 넘겨질 것 같냐? 우긴다고 될 것 같냐고. 네 형수가 언제 그랬어? 너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빚 있다고 그거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몇 년만 더 살라고 해줬더니 이게 아주 형수 집을 날려먹으려고 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내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너야말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재수 씨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너랑 결혼해준 사람한테 그딴 거짓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남자고 남편이야? 너 안 되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형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내가 왜 나가? 나는 못 나가.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살 거야. 시동생은 마치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이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갔는데 그때 쏜살같이 시어머니가 튀어나와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시어머니는 제 남편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아니, 같은 아들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내 남편 때리지 말라고 큰 소리를 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같이 그늘 있고 음치만 해. 며느리로 들이기 싫었다. 다 너 때문이야. 이젠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 하셨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엄마의 양팔을 잡고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성질을 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씩씩거리며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는 자기만 피해자라며 계속 울고불고 하고 있었는데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는데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꼴을 다 봐서 그런가 이 집에 대한 미련도 싹 사라졌는데 저들을 순순하게 내보내려면 제가 이 집을 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다음날 8시도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요. 들어보니 동서가 간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집을 나간 모양이었어요. 뭐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것 같자 다짜고짜 너도 참 애가 매정하다. 우리 아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집은 우리 작은 애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둘째 앞으로 명의 변경해줘라. 그러면 둘째 며느리도 집에 돌아올 거야. 이러다가는 얘니 이혼할지도 몰라. 어제는 나더러 예단으로 받은 거 다 토해내라고 아글아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내 집을 뺏어갈 작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그 집은 팔아서 없애야겠다고 말했어요.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빨리 팔리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자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만큼의 손해보는 차익은 자기가 마련해주겠다고 했는데 남도 아니고 그 돈은 필요 없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곧장 부동산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매로 내놓았고 그날 당일부터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줄을 지었나 보던데 어머니에게서 또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겨우 마련한 제 집인데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뺏어가려고 하니 이럴 수밖에요. 저도 아까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악독한 년이라고 막말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차마 쓸 수 없는 쌍욕도 해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왜 불쌍한지 그 이유를 찾긴 어려웠어요. 다리가 불편해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엄청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오히려 자기 아들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는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평생 모를 것 같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기 아들이 이 이상 고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시동생이 더 한심한 인간이 된 거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더는 미련이 없다고 천륜을 끊자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이젠 보지 말고 살자고 한 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집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안 된다고 하고 손절할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게 다 불려시 같은 제가 자기 아들을 뒤에서 조종한 거라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부부를 이혼시켜 놓겠다고 악담을 퍼부으셨는데 남편은 어디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라고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를 붙잡고 있는 손이 팔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남편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한참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미안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아니라며 자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으니 자기가 미안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막말로 그 집도 내가 누구 덕에 샀는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내 동생도 그렇지. 나는 그놈도 그럴 줄 몰랐어. 당연하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가 어머님 도련님 속을 다 알아?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까지 그러지 마. 그럼 나도 미안해지잖아. 자기가 왜? 자기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받지 말고 찾아와도 경찰에 신고해. 우리한테 더는 다른 가족은 없어. 자기랑 나랑 이렇게만 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는 빨리 가져야겠다고 그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2, 3일이 지났을까 술에 잔뜩 취한 시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문 열어줄 것 없다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는데 그때 현관문 밖에서 시동생이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이랑 형수 대신 자기 엄마를 봉양했는데 그 집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동생 주기 싫으니까 헐값에 팔아버릴 수가 있냐고, 그 집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했고 시동생은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는데요. 살다 경찰을 2번이나 보고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찾아와 애절하게 빌기 시작했는데 이미 계약서도 다 쓰고 계약금도 받은 마당에 이러셔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여지없이 얼굴색을 바꾼 시어머니는 저처럼 독한 년은 처음 봤다, 저 때문에 자기 막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어디 너도 잘 사는지 자기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저런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저는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욕을 잔뜩 먹긴 했지만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막말로 남편이 천륜을 끊어버린 것에도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친정엄마와 연을 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저런 결정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 옆에서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덥잖은 농담과 장난이라도 남편이 웃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며 온갖 푼수짓도 창피한 줄 모르고 불사했던 저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제 노력을 남편은 아주 잘 알아줬고 그 마음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 명의 아파트 잔금을 받던 날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오갈 곳이 없다며 저희가 출근한 상황에서 문을 따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사 트럭을 밀고 저희 집에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것을 남편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자 금방 트럭과 사람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가만 보니 저희가 종종 이용하는 특수 폐기물 업체 사장님 댁에 차량과 직원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어머니와 시동생 짐을 나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니 폐기 처분해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안 된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필사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생기니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백기를 들었는데 하는 수 없이 당신 오빠가 있는 시골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바로 시골에 계신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고 상황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남편의 외삼촌은 수학이 넘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 같은 일이냐고 노발대발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다음날 아침 폐기 처분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짐들과 함께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시골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날이 또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정말 무슨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희 사는 아파트 값이 당시 많이 오른 상태라 집을 파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왔고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지금의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딸을 보면 이 아이는 나처럼 불행하지 않고 온전한 부모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남편도 저희 딸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저도 남편도 저희의 부모를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던 건지. 그리고 둘이 맹세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딸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난 거지 본인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욱 부모인 저희가 더 노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크면서 우리 딸도 저희 가슴에 대못 몇 개쯤은 박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희 자식이니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 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하는 날이 꼭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사랑 속에 자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